자, 오케이, 들어 80조. 우리 갑자기 처음에 나오는 게 외부 은하와 빅뱅 우주론인데, 사실 외부 은하보다 중요한 게 빅뱅 우주론이고, 사실 이제 읽어볼게. 외부 은하의 분류. 우리 허블 우주 망원경이 하늘의 작은 구역을 촬영한 사진에는 희미한 점으로 보이는 은하들이 많이 나타난다. 은하는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우주의 수많은 은하들을 형태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우주의 기본 단위체인 은하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오늘 우주의 기본 단위체인 은하를 알아볼 거예요. 아니 맞죠? 이제 외부 은하의 발견인데, 얘들아 우리가 외부 은하 볼까? 얘들아 우리가 지금 지구, 즉 태양계가 있는 은하는 우리 은하라고요. 우리 은하. 우리 은하라는 거는 그 고유명사야. 고유명사. 우리 은하는 이제 태양계가 존재하는 게 우리 은하다. 즉 우리 은하가 아닌 다른 은하로 이제 외부 은하를 할 건데, 봤을 때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는 지구로부터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외부 은하로 규모는 의리 은하와 비슷하다. 20세기 초까지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지 못하여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 내부에 있는 성운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과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천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대논쟁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허블이 안드로메다 은하 안에 있는 셰페이드 변광선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외부 은하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었다. 아래 봤을 때 이제 허블의 은하 분류인데, 허블은 이제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되는 형태에 따라 외부 은하를 타원 은하, 정상 나선 은하, 막대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은하들이 다시 세부적인 특징을 따라 분류할 수 있다. 허블은 외부 은하의 모양이 일정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나중에 은하의 진화와 형태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혀졌다. 얘들아, 봤을 때 우리가 계속 우리 은하는 지금 어떤 건가? 우리 은하 지금? 우리 은하는 타원 은하, 정상 나선 은하, 막대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중에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요? 막대 나선. 이건 알고 있어야 되더라.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다. 내가 알고 있어야 돼.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 얘들아, 오른쪽 허블이랑 바꿔볼게. 얘들아, 허블 좀 중요해서. 허블은 이제 미국의 천문학자로 1921년경 셰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하여 우주의 크기가 우리 은하의 크기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아내었고, 1929년 외부 은하를 관측하여 은하들의 흑해 속도를 거리에 비례한다는 허블 법칙을 발표하였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것이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게 셰페이드 변광성을 볼게요. 셰페이드 변광성은 별의 진화 단계 중 거성 단계에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별이다. 미국의 리비트는 아래 그림과 같이 변광성의 변광 주기가 길수록 절대 등급이 밝다는 것을 알아야 돼. 중요한 게 변광 주기가 길수록 절대 등급이 밝다. 자, 넘어갈게요. 타원은하. 이제 타원은하 봤을 때, 타원은하 이제 우리가 4개 배웠지. 타원은하, 이제 정상 나선 은하, 막대 나선 은하, 그다음에 불규칙 은하들 볼게. 타원 이제 나선팔을 보여오고 있잖아. 얘가 나선팔을 보여오고 있잖아요. 즉 얘는 그냥 얘가 타원은 그냥 홀씨 그냥 홀씨. 필요 없네. 아니 저 야 씨. 야, 분필 왜 없는 거야? 근데 이거 뭐지? 이렇게 내가 봤을 때 내가 처음 나온 게 이제 정상은하인데, 정상은하 보면 얘가 정상은하는 미안 타원은하. 타원은하인데 타원은 나선팔이 없어. 지금 우리가 근데 은하를 그러면 어떤 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이렇게 이거 햄버거 이렇게 생긴 게 있고, 근데 어떤 거 패티가 엄청 크다. 이야. 얘들아, 어떤 거 얘들아? 이게 이거 막대 어려운데 막대 내가 그리고부터 막대 이야 높이공이다. 이런 게 있고, 어떤 건 이제 막종면, 어떤 건 이제 마지막 불규칙은 그냥 종류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동그란 게 우리가 아다시피 타원은하고 얘는 당연히 정상 나선은하. 얘는 막대 나선은하. 가운데 막대만 갖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봤을 때 그러면 봐봐, 이 타원 은하하고 나선 은하 차이는 뭐냐면 팔이 없어. 타원 은하는. 그래서 봤을 때 나선팔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타원 은하, 타원 모양의 은하이고 성간 물질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새로 태어난 젊은 별이 거의 없으며 주로 나이가 많은 별들로 이루어진다.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성간 물질이 없어. 내가 옛날에 봐봐, 내가 중요한 게 내가 그때 옛날에 했을 때 내가 그때 별의 탄생, 내가 별의 탄생했을 때 내가 여기가 이 성간 물질이 있는 성운이라고 칠판을 볼게. 그럼 내가 이제 성간 물질들이 뭉쳐서 이제 성운을 만들고 이 성운들이 이제 한 곳에 뭉쳐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원시를 만들고 이 원시별이 이제 가운데 핵융합반을 하면서 별 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야 중요한 게 타원은하는 성간 물질이 거의 없어. 성간 물질이 없어. 그래서 내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없는 거지, 별을. 그래서 얘는 새로운 별이 없어. 다 오래된 별만 존재한다. 그럼 될 것 같아, 얘들아. 그래서 별을 만들려면 성간 물질들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타원은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로 나이가 많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근데 성간 물질이 없으면 별이 생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늙은 별들이 이미 있어요? 늙은 별들은 생성되고 그 위에 그 주변에 성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 은하를 만든 순간 은하는 별들의 모임이거든. 이걸 발견했어. 근데 발견하고 그 여기 주변에 성공물질 있나 하고 봤는데 없는 거야. 그게 어떻게 없어요? 없으면 애초에 처음부터 존재 못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있었겠지. 처음에 있다가 지금 없는 거야. 왜요? 다섯 가 아니면 날아갔거나. 그냥 그 별들도 그런 바람이 있거든. 그래서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있었는데요? 없었어요. 그래서 타원 은하의 세분인데 이제 편평도에 따라 2제로부터 2세분까지 세분할 수 있고 2제로는 구형이며 2원에서 2세분으로 갈수록 점점 압착해진다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당연히 편평도가 0이면은 구형이 되더라. 왜냐면 A는 A 빼기 B인데 편평도 보시죠. F는 A분의 A 빼기 B인데 당연히 구형이면은 A하고 B 같을 거 아니야. 그럼 분자가 0이니까는 자연스럽게 F가 0이다 빨리 보면 될 것 같아. 그럼 이게 구형이보다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편평도가 큰 게 납작하다. 그리고 타원의 크기인데 타원은 이제 크기가 매우 다양하다. 이제 크기가 매우 작은 메소 타원 은하로부터 질량이 우리 은하의 수십 배가 되는 거대 타원 은하까지 존재한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아래가 이제 봤을 때 이제 나선은 봤을 때 이제 나선은 이제 납작한 원반 형태 나선파를 가지고 있으며 타원 은하와 달리 성간 물질과 젊은 별도 존재한다. 보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이 타원 은하의 구조인데 중앙 팽대부에서 주로 나이가 많은 붉은색의 별과 구상성단이 있으며 이제 은하 원반에는 나선팔 구조가 있으며 성간 물질과 젊은 산계성간이 많이 분포한다. 얘들아 봤을 때 얘들아 우리 그림 보면 이제 봐봐. 얘들아 볼게. 얘들아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가운데를 내가 중앙 팽대부 여기 볼 거야. 중앙 팽대부 이렇게 볼 거고 그 다음에 이 끝에 팔을 내가 이제 은하 원반을 볼 거야. 은하 원반을 볼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보면은 헤일로 보이지. 헤일로는 그냥 이 은하의 근처에 있는 성간 물질이 있는 부분에 헤일로라고 이렇게 표시한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 중앙 팽대부에 있는 늙은 별들 그리고 구상공간이 늙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별이 온도가 낮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가운데 별들은 약간 붉은색을 띄어요. 온도가 낮을 거니까 표면 온도가. 은하 원반에 있는 별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별이고 얘는 산계성단이 많이 있다. 가운데 구상공간, 하늘에 산계성단이 있다가 보면 될 것 같아. 그런 것 얘들아 나선 은하의 세분인데 이제 막대 구조의 유무에 따라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로 나뉜다. 이들은 모두 나선팔이 감긴 정도와 중앙 팽대부의 크기에 따라 A, B, C로 세분한다.
나선은하 ABC 특징 A형에서 C형으로 갈수록 나선팔이 느슨하게 감기고 중앙 횡대구가 작아지며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암흑성운도 많이 분포한다. 그러니까 A, B, C로 갈수록 이제 나선팔이 느슨하게 감겨야 돼. 우리가 봤을 때 그리고 나선은하의 막대구조 생각하는 나선은하의 나이가 많을수록 막대 구조를 보유하는 비율이 높다. 어떻게 돼요? 나이가 많을수록 막대 모양의 결합률이 높아요. 나이가 많다. 그리고 나선은하가 역학적으로 불안정하면 막대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나선은하 근처에 다른 은하가 있는 경우에는 막대 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다까지 보면 것 같아. ABC로 갈수록 우리가 나선팔이 감기는 게 느슨하다. 우리가 아래 봤을 때도 여기가 제일 나선팔 많이 감기고 가는 것은 나선팔이 덜 감긴다까지 보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얘들아 우리 은하 우리 은하 넘게 얘들아 칼사 쪽에 우리 은하 우리 은하인데 우리 은하는 이제 막대 모양의 구조와 나선팔을 가지고 있는 막대 나선 은하에 속하며 나선팔이 감긴 정도와 중앙 횡대부의 크기를 고려하여 B와 C의 중간 형태인 SB, BC이다. 우리 은하의 지름은 약 10, 애다 이거 외워야 돼. 우리 은하의 지름은 약 10만 광년, 즉 31kPa. 그리고 태양은 우리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약 2만 6천 광년 떨어져 있다. 애다 보면 무슨 말이야 봐봐. 그게 그럼 박색이 뭐예요? 단위야. 박색이라는 게 우주에 쓰는 단위야. 그래서 킬로면은 1000 곱한 거겠지. 킬로미터 1000. 파섹이 1파섹이 단위야, 단위. 1파섹 단위는 아직 안 배웠는데 우리가 이 시차라는 게 있거든. 시차가 0.1도가 10박스이야. 이거 나중에 배우면 돼. 시차 역전되는 10파스. 나중에 배울 거 어차피 중상 내용이야. 중상도 안 이게 중3이라고요? 아니 그 연주 시차 파섹 배우면 중상 내용이야. 중상도 안 했어? 아 망했다. 그래? 오케이. 볼게 얘들아 봤을 때 얘들아 볼게 얘들아 이거 크게 볼게 얘들아 크게 봐봐. 그래서 얘들아 얘가 반지름이 10만 광년 즉 내가 지름이 10만 광년이라 그럼 얘 반지름 얘들아 5만 광년이야. 5만 광년. 그리고 우리 태양계 위치는 얘들아 여기 있어. 여기쯤 있어. 여기쯤. 알겠죠? 그래서 우리 태양계 광년 얘들아 여기로부터는 이렇게 해서 2만 6천 광년 떨어진 이쯤에 있다. 근데 중간 때는 3만을 배워요. 3만? 내가 중간 때 3만을 배워요. 중간 때 얘들아. 중간 때 3만을 배워요. 지금 그냥 여기 생각을 할게. 그럼 여기서 끝으로부터는 얘가 이만큼 있으니까 2만 4천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태양이 존재한다. 우리가 존재한다를 몰라야 돼. 태양이 어디 있는지 내가 그래서 일단 그다음 볼게요. 나 불규칙 은하 규칙적인 형태가 없거나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은하로 특별하게 돌출된 중심부나 나선팔이 없고 은하마다 형태가 다르다. 그래서 관측되는 은하 중 불규칙 은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불규칙 은하는 많은 양의 기체와 먼지를 포함하고 있고 따라서 젊은 별과 나이 많은 별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새로운 별들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불규칙 은하의 모양과 특징은 공통적이지 않은데 일부 불규칙 은하는 한때 나선 은하나 타원 은하였지만 중력 작용에 의해 변형될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얘들아, 일단 아래 볼게. 특이 은하. 그 아래 특이 은하인데 특이 은하는 이제 외부 은하 중에서 허블의 분류 체계로 분류하기 어려운 은하들이 있다. 유난히 은하 핵이 밝은 이들은 특이 은하 또는 활동 은하라고 하며 전파 은하, 쉐이퍼드 은하, 퀘이사 등이 있다. 특이 은하의 중심부에는 거대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야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은하의 중심부에는 이렇게 별들이 늙은 별들이 많이 있지만 특이 은하는 이 가운데가 별이 아니라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지금. 먼저 나는 게 전파 은하인데 일단 전파 은하 보이죠 얘들아? 여기 아래 그림에 그 두 번째 거. 그래서 전파 영역에서 매우 강한 복사를 일단 복사하는 거는 열을 직접 방출하는 거야. 복사 방출하니까 열을 직접 방출하는 은하로 전파 은하가 방출하는 전파는 우리 은하가 방출하는 에너지의 수백 배에서 수백만 배에 이른다. 보통의 은하에는 전파 복사가 별까지 방출되지만 전파 은하의 경우 성간 물질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냈죠. 우리가 원래 즉 전파를 방출할 때 우리가 흔히는 별에서 방출한다고 느끼지만 여기 전파 은하에서는 근처에 있는 성간 물질도 워낙 강해서 전파를 방출한다고 인식하는 거야, 얘들아. 그냥 볼게 85쪽. 볼게 내가 전파 은하의 볼게 구조. 전파 은하의 구조는 봤을 때 이제 전파 은하는 대부분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할 때보다 전파 영역에서 관측할 때 크게 보인다. 이들은 중심에 핵을 가지고 있으며 양쪽에 로브라고 불리는 거대한 돌출부가 있으며 로브와 핵이 Z로 연결되어 있다. 로브의 크기는 은하의 몇 배를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가운데 핵이 있다. 가운데 이렇게 핵이 있으면 로브 있고 이어지면 Z다. 핵 로브 Z다. 다 재미없네 얘들아? 아니요. 얘들아? 다 자고 있네. 얘들아 나 진짜 약간 앉았어. 얘들아 너무 쉽니 얘들아? 손이 들고 있어요. 너무 쉽니 얘들아? 아니요. 나 그럼 Z 특징이야. Z는 좁은 선처럼 보이는 물질의 흐름이로 전파 은하의 중심핵과 전파 로브를 연결한다. Z는 전파 영역에서 잘 관측되며 X선 영역에서도 관측할 수 있다. Z 분출은 은하 중심부에 존재하는 블랙홀과 관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로브와 Z에서는 X선이 방출하는데 이는 강한 자기장에 의해 생성되는 복사 에너지이다. 보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얘들아? 일단 그 다음 아래가 쾌회사야, 쾌회사. 그러니까 쾌회사인데 사실 쾌회사는 이제 스펙트럼에서 방출선의 넓은 영역에 걸쳐 관측되는 전파원으로 처음 발견한 당시에는 별처럼 보였기 때문에 항성과 비슷한 천체인 준성이 전파를 방출한다고 하여 준성 전파원, 줄여서 쾌의사라고 불렀다. 하지만 현재는 모든 쾌의사가 전파 방출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식 명칭은 준항성체이지만 통상적으로 쾌의사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원래는 우리가 옛날에는 처음 할 당시에는 이제 별처럼 보였기 때문에 항성과 비슷한 천체인 중성이 전파를 방출한 자라서 쾌의사였는데 실제로는 모든 쾌의사가 준성이지만 전파를 방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냥 부를 때 쾌의사라고 부른다까지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쾌의사의 거리인데 봤을 때 이제 쾌의사는 우주 탄생 초기 천체이므로 매우 큰 적색 편의가 나타내라. 쾌의사는 우주 탄생 초기야. 그러니까 우주 탄생이면 엄청 오래 했어. 엄청 오래 했으면 그만큼 에너지가 약해졌겠지. 에너지가 약해지면은 파장이 길어질 거야. 그러니까 파장이 길어질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보라색깔로 가면서 파장이 짧고 빨간색이 파란색 파장이 길잖아. 그래서 당연히 편의가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까지 알고 있어야 되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는 먼 거리에서 매우 빠르게 멀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그리고 K사의 거리가 멀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약 130억 광년 거리에 존재하는 K사를 발견하였는데 이는 우주나의 10억 년 이전에 생긴 것으로 현재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의 천체이다. 이렇게 해서 얘는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다음 아래 K사의 에너지. K사의 크기는 태양계 정도의 것을 추정하고 있으며 K사가 방출하는 에너지는 우리 은하의 수백 배, 수천 배에 이르기 때문에 K사의 중심부에 거대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K사의 원반에 있던 물질이 블랙홀과 떨어지면서 물질의 중력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며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추정하고 있다. 넘어겠더라? 86쪽. 근데 그 다음에 이게 보이는 게 86쪽이더라. 순우야. 얘들아 여기까지만 하고 얘들아 얘들아 86쪽. 얘들아 그 다음에 얘들아 셰이퍼드 은하고 봤을 때 이제 1943년 미국의 셰이퍼드는 보통의 은하들에 비하여 은하핵이 매우 밝고 K사와 유사하게 스펙트럼 방출된 성폭이 넓게 관측되는 은하를 발견하였는데 이를 셰이퍼드 은하라고 한다. 셰이퍼드 은하는 은하 전체의 광도에 비해 중심부의 광도가 비정상적으로 크기야 되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부가 갑자기 엄청 밝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 나선 은하의 형태로 관측된다. 셰이퍼트 은하의 스펙트럼에서는 방출선의 폭이 넓게 나타나는 것은 방출원인 성간 물질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은하 중심부에서는 블랙홀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봤더라. 그리고 셰이퍼트 은하는 이제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주변의 성간 물질들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아 충돌 은하. 봤을 때 이제 만약 충돌하는데 은하와 은하가 충돌하여 형성된 은하를 우리가 충돌 은하라고 하는데 은하가 서로 충돌하는 과정에 있더라도 별의 크기보다 별 사이 공간이 더 크기 때문에
은하 내부에 있는 별들이 서로 충돌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은하 안에 거대한 분자 구름들이 서로 충돌하고 압축되면서 새로운 별들의 상생을 촉진시키거나 활동성이 강한 은하를 만들어지기도 한다. 대부분의 외부 은하는 우리 은하부터 멀어지고 있지만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약 250광년 거리의 안드로메다 은하는 약 110km/s의 속력으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약 24학년이 지나면 우리 은하와 충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 65년 후에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의 충돌이 완전히 끝나므로 두 나선 은하가 합쳐져 거대 사선 은하가 되며 이 과정에서 태양계가 우리 은하에 이탈하거나 행성의 궤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들아 이게 끝이에요. 얘들아 넘어갈게더라. 얘들아 페이지 제풀대라. 왜 너무 지루해? 근데 페이지 내가 95쪽에 1번부터 6번까지 볼게 얘들아. 얘들아 어쩔 수가 없다 얘들아. 여기 뭐 지우가 2단계 과학. 이따위 과학은 사실 지우가 과학이 아니지. 발별이지 발별. 왜 95쪽이더라? 90쪽? 뭐야? 얘네가 이렇게 중요한 표기 했잖아. 내 땡에 과학이라니. 어제보를 제로트를 아니 죽도 들고 안 하면 죽도로 팬다면서. 나 볼게 얘들아. 나 볼게 얘들아. 80초. 준호야 너 눈치 진짜 없다. 그거 말하면 안 돼. 얘들아 볼게 얘들아 보자 얘들아. 얘들아 80초. 쓸 수가 없잖아. 일단 허블 법칙과 우주 팽창인데 이제 오랫동안 사람들은 우주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정적인 시공간을 생각했다. 그러나 허블의 관측을 통해 우주가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터지면 어떡해요? 어차피 우리가 주소리 안 터져요.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 변화인데 허블은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 수선의 파장이 원래 파장보다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는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고 매우면 은하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은하보다 적색 편이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왜 그러냐면 볼게 얘들아. 왜 그러냐면 볼게요 얘들아. 왜 그러냐면 사실 우주라는 거는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얘들아.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 얘들아. 그럼 내가 원래 빅뱅 우주론 의해서 처음에 한 점에서 팡 터져서 우주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야. 근데 내가 사실 우리가 빅뱅 우주를 할 때 이 우주의 부피는 커지지만 우주의 질량 그대로야. 저 나타날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얘가 은하가 3개 있으면 우주가 커져도 은하가 3개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해. 그래서 3개 있다 말해. 얘가 그 봤을 때 봐봐. 그럼 우주는 처음에 점이었으면 지금도 질량이 저 점이랑 똑같으면 우주 저희가 한 손에 들 수 있어요? 우주의 저거 밀도가 겁나 높았겠지. 그러니까 한 손에 들 수 있지 않았을까? 손이 뚫리겠지. 엄마? 그리고 우주는 처음에 제가 해볼게 얘들아. 보면 얘들아 만약에 내가 있는 은하가 여기라 할게. 내가 여기일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다른 은하들의 계속 난 여기 있으니까 나는 움직이고 못 느낄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다른 은하들 두 개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그래프 말하는 적색편을 말할 거야. 즉 우리가 봤을 때 봐봐. 그래 심지어 봐봐. 애매하지만 얘들아 얘보다 얘가 좀 더 멀리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 멀어질 때도 얘가 조금 더 멀어져야 돼. 즉 더 나의 중심으로 더 멀리 있는 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멀리 멀어지는 거야. 가까이 있는 것보다. 그래서 봤을 때 얘들아 보면은 이제 허블은 이제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 수선이 파장이 원래 파장보다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는 적색편이 나타나는 것을 알아냈고 매우먼 은하가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적색 편이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아냈다. 특히 얘들아 우리가 다른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지니까 멀어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한테 오는 에너지량이 감소하면서 스펙트럼상 우리가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리게 되는 적색편이 나타날 거야. 이렇게 밀리게 되는 적색편이 나타난다. 지금 봤을 때 원리가 여기가 에너지가 높고 여기가 파장이
작아야 돼. 여기 에너지가 작고 파장이 높아야 돼. 얘가 보라색이고 얘가 적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색 편으로 움직인다. 즉 멀면 멀수록 에너지가 작아지기 때문에 파장을 더 길게 느껴져서 스펙트럼이 오른쪽으로 간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이렇게 후퇴 속도 봤을 때 이제 시선 방향으로 멀어지는 속도를 후퇴 속도라고 할 거면 광원과 관측자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면 도플러 효과에 의해 빛의 파장이 길어지는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즉 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빛의 파장이 길어지는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외부 은하의 거리와 스펙트럼 적색 편의 관계인데 외부 은하 스펙트럼에서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것을 외부 은하가 멀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원래 파장을 람다 제로라고 하고 관측된 파장을 람다라 했을 때 스펙트럼 소산의 적색 편이랑이다. 적색 편이랑은 Z는 람다 제로분의 람다 빼기 람다 제로다 보면 될 것 같아 얘들아. 적색 편이랑은 Z라 표시할 거고 아래 봤을 때 이제 아래 보면 이제 이러한 파장 변화를 외부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를 따라 도플러 이동으로 간주하고 빛의 속도를 C라고 했을 때 관측된 외부 은하의 멀어지는 후퇴 속도 V는 스펙트럼 수선의 적색 편이랑의 관계와 같다. 즉 얘들아 V는 원래 ZC인데 Z 대신에 그냥 람다 제로분의 람다 쓴 거야. Z 람다 쓴 거야 얘들아. 그래서 V ZC다 보면 될 것 같아. 즉 관측된 스펙트럼 수성의 파장과 원래 파장을 비교하여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의 후퇴 속도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알겠지들아? 얘들아 그러면 넘겨서 해볼게요. 넘겨서 우리 페이지 94쪽에 참고 확인 문제 1번하고 2번까지 설명만 드린 거예요. 얘들아 2번 하지 마. 1번만 맞아. 1번만 할게 1번만. 2번 안 하고 1번만 할게 1번만. 외부 은하인데 어떻게 가까이 있는 외부 은하. 얘들아 미안해 얘들아. 얘들아 앞에 하고 하자. 미안 아까 내가 앞에 하고 얘들아 미안하다. 나 볼게 얘들아 앞에 하고 얘들아. 얘들아 볼게 88쪽 88쪽. 얘들아 88쪽. 얘들아 88쪽인데 88쪽 보면 88쪽 이제 허블은 외부 은하들의 거리와 적색 편이량을 측정하여 외부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가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얘들아 알다시피 거리가 오면 멀수록 후퇴를 빨리 한다 알아야 돼. 거리가 오면 멀수록 빨리 한다. 내가 이제 이를 허블 법칙이라고 하고 V는 H 곱하기 R이다 할 거야. 그래서 허블 법칙 의미인데 이제 허블 법칙에 따르면은 외부 은하들은 모두 거리에 비례하는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 즉 멀리 있는 은하들이 가까이 있는 은하들보다 더 빨리 멀어져 가는 것이다. 이는 은하들이 실제로 멀어지는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팽창하기 때문에 외부 은하들이 멀어지는 것처럼 관측되는 것이다. 허블이 측정한 허블 상수 값은 500km/s 메가파섹 이상이었으나 2013년 플랑크 우주 망원경의 정밀한 관측 결과로 바탕으로 구한 값은 66.8km/s 메가파섹 플러스 마이너스 0.77km/s 메가파섹이다. 이 값의 의미는 1메가파섹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두 은하 사이의 공간에서 1초마다 약 67.8km의 새 공간이 나타나고 있다. 얘들아 만약에 내 거리가 만약에 5메가파섹이야. 그럼 얘는 1초마다 이 거리가 67.8 곱하기 5만큼 생성되는 거야. 이 거리 만약에 10메가파섹이야. 거리가 지금 그럼 얘는 1초마다 67.8 곱하기 10km만큼 1초마다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알겠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의미해야 된다. 이렇게 우주의 크기. 그래서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크다. 우리 은하로부터 관측 가능한 거리의 한계는 빛의 속도로 멀어지는 은하이다. 만약 빛의 속도로 멀어지는 위치보다 먼 곳에 있는 은하의 경우 방출된 빛이 지구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관측 불가능한 영역이다. 따라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R이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나타낸다. 즉 우리가 V는 H 곱하기 R인데 이때 R은 H분의 C다 보면 될 것 같아요. H분의 C다. 즉 우리가 이 V를 이제 빛의 속도로 바꾼 거고 우주의 크기를 라지아로 본 거야. 원래 이 V하고 R은 그냥 은하의 거리와 은하 속도였는데 그래서 우주의 나이인데 우주가 팽창을 시작한 이래의 시간은 우주의 나이를 해당하는데 이를 허블 시간이라고 한다. 허블 시간 T는 허블 상수의 역성입니다. 얘는
V분의 R이기 때문에 왜냐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했을 때 이제 V는 H 곱하기 R인데 우리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V는 H분의 1이다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알겠더라? 여기까지 우리가 인지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말해볼게. 우주의 팽창 봤을 때 이제 허블 법칙은 은하들이 실제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 공간이 모든 방향에 대하여 균일하게 팽창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풍선에 일정한 간격으로 스티커를 붙인 후 풍선을 불어서 팽창시키는 실험을 통해 비유적으로 알 수 있듯이 팽창하는 우주에서는 중요한 얘들아 빅뱅 우주로는 중심이 없어 얘들아. 왜냐면 그냥 펑 쏘기 때문에 중심이 없어 얘들아. 인제 없어요. 중심이 없다. 즉 풍선이 불어오르면은 풍선 표면의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듯 우주 공간이 팽창하면 선체가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서로 멀어진다. 또 멀린 선체일수록 거리 변화가 크다까지 볼 수 있어요. 할 수 있더라. 그래서 볼게. 일단 볼게 얘들아. 일단 풀어볼까? 내가 페이지 94쪽에 있다 이제. 일단 풀어 페이지 94쪽에 있다. 지금 풀게 얘들아. 이제 풀 수 있겠다. 근데 이거 하고 쉴게요 얘들아. 우리들이 후레지 잠을 안 자지 않을까요? 안돼. 자면서 때 얘들 89쪽 볼게 얘들아. 빅뱅 우주론이고 허블 법칙 이후에 우주론은 우주 팽창의 개념을 포함하는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을 발전하였고 현재는 빅뱅 우주론이 옳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설명하기 어려운 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급팽창 모양이 등장하였다. 얘들아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인데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은 허블 법칙과 우주론의 원리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우주론으로 1960년대까지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얘들아 볼게. 정상 우주론은 누구지? 호일, 본디, 골드 등이 제안한 우주론이고 정상 우주론에서는 우주의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한 존재하므로 우주가 정지해 있다는 정적 우주론과는 다르다. 정상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어 우주의 밀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내용으로 이제 연속 창조론이다 보면 될 것 같아. 얘들아 이제 빅뱅 우주론 이제 정상 우주론과 비슷한 시기에 얘들아 사실 얘 이름 강호프. 얘들아 강호프까지 가야 돼. 강호프가 대항하는 것이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은 초고밀도 상태의 어느 지점에서 팽창을 시작하여 우주가 상생하고 이후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이 만들어져 현재의 우주로 진화하였다. 얘들아 하나 볼게더라. 내가 하나 볼게더라. 얘들아 봤을 때 이제 정상 우주론이 있고 빅뱅 우주론 있는 얘들아. 얘들아 공통점은 둘 다 우주가 팽창한다. 선생님 시작하자마자 딥슬립을 하는 학생이 얘들아 팽창한다야? 얘들아 그리고 봤을 때 얘들아 그 다음에 얘들아 질량이 질량은 봐봐. 정상 우주로는 시간이 지나면 질량이 증가해. 이게 무슨 말이냐? 정상 우주로 내가 우주가 팽창하잖아. 팽창함에 따라서 그 부피에 맞게 은하들이 생기는 거야. 이게 정상 우주론이야. 그래서 정상 우주론은 질량이 증가한다. 하지만 빅뱅 우주론은 제가 말했듯이 시간이 지나도 은하들의 개수가 거의 일정한 게 정상 우주론이야. 정상 우주론 질량이 시간이 지날수록 일정한 데까지 가야 돼. 그 다음 나오게 됩니다. 밀도야 밀도. 그다음 없어진 거 아니야? 근데 또 생길 거 아니야? 치면 안 되지. 이렇게 이렇게 나 밀도 볼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란 말이야. 얘는 정상은 부피 증가, 질량 증가야. 그치? 그럼 얘는 밀도가 일정해야 돼. 근데 얘네들아 부피 증가하는데 질량 일정이야. 그럼 분모가 커지지 밀도가 감소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온도. 온도는 빅뱅 우주론은 온도가 일정해요. 정상 일정해. 하지만 빅뱅은 온도가 감소할 거야. 알겠지? 그리고 하나 더. 시작 시기. 사실 정상은 시작 시기를 정확히 몰라. 차이가 커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왜냐면 정상은 그냥 한 점에서 내가 일정하게 커졌다는 거야. 그래서 정확한 시기를 몰라. 그다음에 빅뱅은 정확한 시기가 있어. 약 136억 년 전. 왜냐면은 빅뱅은 한 점이 팡 터진 거란 말이야. 그 팡 터진 시기가 시작 지점이야. 정상은 그냥 한 점에서 커졌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몰라요. 그 차이가 있다. 그리고 얘는 강호프, 얘는 호일까지 될 것 같아. 그렇지 얘들아? 이 정도만 하면 돼요.
해볼게 얘들아. 한번 볼게요. 나를 봤을 때 이제 빅뱅 우주론의 확립인데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이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하였으나 현재는 빅뱅 우주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우주론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빅뱅 우주론을 설명하는 우주의 선생과 진화인데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에서 비롯한 우주의 시작을 빅뱅토는 대폭파이라고 하는데 빅뱅 직후 급격한 팽창과 함께 온도가 낮아지고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졌으며 기본 입자가 형성되었다. 이후 기본 입자들이 결합하여 양성자 전자를 만들고 우주 초기에 핵합성으로 중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 등이 만들어졌다. 우주나 약 38만 년에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에 전자가 묶여 원자가 만들어졌다. 이때 만들어진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 등의 중력의 영향으로 응축되어 이후 우주의 은하과 별들이 만들게 되고 전자 때문에 멀리 퍼져나가지 못했던 빛, 즉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 시작된다. 중요한 게 얘들아, 뭐냐면 얘들아, 우주 배경 복사는 뭐냐면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빛이야. 근데 얘들아, 당연히 우리가 원자 형성 전까지는 빛이 없어요. 왜냐면은 빅뱅 이후에 우리가 원자의 전자가 묶여야 빛이 나올 수 있어. 왜냐면 원자가 없잖아. 그럼 우리 우주 공간에 원자과 전자가 꽉 차 있어. 꽉 차 있어 빛이 지나갈 공간이 없는 거야. 근데 원자과 전자가 묶인 순간 좀 붙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부터 공간이 생겨서 우주 복사가 지나간다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가장 대표적인 빅뱅 우주론 증거거든. 증거야. 그럼 얘가 언제 시기냐면 시기는 그치. 바꾸는 줄 알았는데 빅뱅 후 38만 년 오. 이때 얘들아. 근데 이때 어떻게 돼? 오라. 얘들아 이때 온도 몇 도야? 이때 온도 3000켈빈. 이때 우주 온도 3000켈빈. 엄마. 이렇게 알았어야 돼. 이때 이게 먼저 형성이 아니라 이때가 다 아까 보면 될 것 같아. 먼저 형성된 이후에. 알겠지 얘들아? 얘들아 넘어갈게 얘들아. 얘들아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 이때 우주에 존재하는 가벼운 원소의 비율과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은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가벼운 원소의 비율. 가모와 그의 동료들은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인 것을 주목하고 빅뱅 우주론을 통해 그 까닭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빅뱅 우주론에서 따르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수소 헬륨의 기상비는 약 3대 1이다. 이 값은 이후 우주에서 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관측한 값과 거의 일치한다. 즉 우주에 존재하는 가벼운 원소의 질량비는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이다. 얘들아, 볼게. 나 이거 무슨 말이야? 얘들아, 볼게. 얘들아, 이거 주고. 얘는 좀 중요해요. 볼게. 얘들아, 봤을 때 처음에 우리가 양성자하고 얘들아, 봐봐. 처음에 쿼크 전자 만들고 그다음에 양성자 전자 만들 거란 말이야. 이때 원래는 1대1이었어, 1대1. 근데 시간 지나면서 얘가 비율이 7대1로 바뀌어요. 7대로 바뀌어야 얘들아. 그럼 7대로 바뀌었어.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현재 우주는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7대1 양성자 7개, 중성자 1개, 양성자 7개, 중성자 1개야. 그렇지? 그럼 봐봐. 그러면 중두개 양두개 누구야 얘가? 헬륨이네. 그렇지? 얘는 수소네. 그럼 이때 수소하고 헬륨의 개수비는 12대 1이야. 개수비는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주겠다. 근데 얘들아, 이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12대 4. 12대 4에서 우리가 3대 1이라고. 그치? 3대 1 나오는데 얘들아,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잖아. 얘들아, 우리가 이제는 스펙트럼을 분석하면은 원소의 종류도 알 수 있지만 원소의 질량비도 알 수 있어. 즉 스펙트럼 봤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조금 더 굵어. 같은 위치에서. 그럼 질량이 많은 거야. 근데 우리 현재 우주의 스펙트럼을 관측했을 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얘도 빅뱅 우주론의 증거다까지 한 거야. 알겠지들아? 이런 원리로 가야 되더라. 얘들 학교 시험은 학교 시험은 얘들아 갑자기 뜬금없이 얘가 양쪽이 7대 1이 아니라 5대 1일 때 뭐 기상비 커서 이런 거 나와. 학교 시험. 원래 7대 1이지만 그럼 내가 5대 1 그런 거 해야겠지. 제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얘들아 말해볼게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빅뱅 우주론과 우주에 존재하는 헬륨 양인데 이제 헬륨은 별 내부에서 수소연이와 반응이 형성된다. 그러나 별 내부에 생성되는 헬륨의 양은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전체 헬륨의 양에 비하여 내가 중요하게 봤을 때 수소와 헬륨은 우주에 존재하는 거고 헬륨부터 철까지는 별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그리고 철 이하에는
폭발에 의해서잖아. 근데 헬륨이 유일하게 두 개 다 포함돼. 처음에 우주 탄생, 별의 핵융합. 근데 얘들아, 당연히 질량이 봤을 때는 우주 탄생에서 훨씬 많다 알고 있어야 돼. 빅뱅의 각성 과정을 통해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중 약 25%가 헬륨, 약 1%가 중수소, 극소량의 리튬과 벨륨이 있다고 추정되고 그 이외에 다른 무거운 원소들은 형성하지 못했다. 실제 우주의 관측 결과는 빅뱅 우주론이 예상한 수치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다. 수명이더라. 그래서 약 74%가 수소, 25%가 헬륨이야. 3대2까지 보면 될 것 같아. 질량비가. 넘어갈게 얘들아. 넘어가서 볼게 얘들아. 우주의 극팽창, 우주의 복사 관측 봤을 때 얘들아,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은 우주가 탄생하였을 때 당시의 우주의 온도와 밀도가 매우 높은 상태였다. 강호프 연구팀은 이러한 초기 온도를 가득 채우고 있던 뜨거운 복사가 우주의 팽창에 따라 온도가 낮아서 약 5켈빈의 복사로 남아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기술로는 이러한 우주의 복사를 관측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1963년 미국의 펜지어슨과 윌슨은 하늘의 모든 방향에 같은 세기로 날아오는 약 10cm 파장의 전파를 발견하였다. 이 전파의 온도는 약 2.7켈빈의 흑체에서 나오는 복사의 에너지 분포와 일치하였는데 이것은 강호프 연구팀이 예측하였던 우주배경 복사라는 것을 밝혀냈다. 우주배경 복사는 빅뱅 이후 우주의 나이가 약 38만 년이 되었을 때 우주 전체에 고르게 남겨졌던 빛으로 당시의 우주의 온도가 약 3000켈빈에 이르렀다. 이후 게우스된 팽창으로 우주의 온도가 좀 낮아서 오늘 약 2.7켈빈의 복사를 관측할 수 있게 되었고 우주배경 복사의 관측은 빅뱅 우주론에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이다. 중요하게 대해서 봤을 때 우리가 옛날에 38만 년 전에는 3000켈빈의 에너지가 있었어.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38만 년 지났을 때 대충 이 에너지 값이 낮아질 건데 2.3켈빈으로 예측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지금 관측하니까는 3켈빈의 파장으로 관측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우주배경 복사가 관측됐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의 근거다까지 볼 수 있는 거야. 저 윌슨이 저 반구조는 윌슨이랑 동명이 그게 비슷하니. 아직도 살아있을까요? 살아있다고 지금 돼 있잖아. 저거 1936년. 윌슨 살았어. 오. 오케이 넘어갈게 얘들아. 얘들아 기억해볼게. 내가 우주의 극팽창 봤을 때 이제 빅뱅 우주론은 우주에 존재하는 가벼운 원소의 비율과 우주배경 복사 같은 중요한 관측 증거가 뒷받침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극팽창 우주론은 빅뱅 직후 우주가 극히 짧은 시간 동안 급격히 팽창했던 이론이고 빅뱅 우주론이 해결하지 못하는 중요한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 봤을 때 이제 빅뱅 우주론을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편평성 문제와 지평성 문제이다. 먼저 편평성 문제인데 물질이 존재하면 시공간의 구조가 휘어짐으로 우주도 공유를 나타낸다. 빅뱅 우주에 따르면 우주의 물질은 양에 따라 플러스나 마이너스 값의 공유를 가져야 된다. 그러나 관측에 따르면 우주는 거의 완벽한 0의 공률을 가졌지. 우주가 평평하게 펴져 있다 이 말인 거야. 공률이라는 거는. 그럼 이때 우주의 공률이 플러스 0, 마이너스 값이 모두 가능한데 0의 공률이 나타나는 까닭이 무엇일까? 이 문제를 편평성 문제라고 한다. 이건 당연히 해결하지 못한 거야 아니라 해결하지 못했다 그냥. 두 번째 지평성 문제. 이 빅뱅 이후에 빛이 지구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과 도달할 수 없는 바깥 지역의 사이 경계를 우주 지평선이라고 했다. 그리고 지평선 안쪽 영역을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한다. 우주의 지평선 정반대 방향에 있는 두 지역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으며 빅뱅 이후 현재까지 계속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멀어져 왔다. 그런데 정밀한 관측에 따르면 우주 지평선 안쪽 끝에서 오는 우주의 복수의 온도가 거의 일치하다. 즉 우리가 얘가 우주보다 더 빛의 속도가 더 멀리 멀어지고 있는데 각각 지평선 끝에서 오는 건데 어디서 우리 모르는데 같은 크기로 오고 있대. 물질 에너지 등의 정보를 교환할 시간이 없는데도 두 지역의 우주의 복사가 균일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러한 걸 우리가 이제 지평선 문제라고 한다까지 보면 될 것 같아. 이제 이런 두 문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맞아. 세 번째 자기당극 문제. 자기당극 문제도 빅뱅 우주론을 설명하지 못한다. 자기당극이란 N극과 S극이 동시 존재하는 보통의 자석과는 달리 하나의 극만 존재하는 이론적인 입자이다. 빅뱅 우주론 초기에 따르면 초기 우주에 형성되는 자기당극이 많이 존재해야 하지만 현재는 자기당극이 발견되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빅뱅 우주론 초기에 사실 그게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발견되지 않았다까지 보면 될 것 같아. 마지막 이제 급팽창 우주론 지금 그 다음 쪽에 일단 1980년대 초에 등장한 급팽창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우주론이다. 급팽창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는 빅뱅 직후 CM-35초부터 CM-32초 사이에 빛보다 빠른 속도로 급격히 팽창을 일으켰고 크기는 약 12-30배만큼 커졌다. 급팽창의 발생 원인은 빅뱅 직후 통합되어 있던 자연계의 기본적인 4가지 힘이 분리되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먼저 편평성 문제 해결이야. 급팽창 우주론에 따르면은 초기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와 달랐더라도 급팽창이 발생하면 곡률이 작아지므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감지할 수 없는 그들아 너무 빠르게 커지기 때문에 곡률이 아예 작아져서 관측할 수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둥근 풍선이 표면처럼 휘어져 있더라도 관측 가능한 우주의 영역은 편평하게 보인다고 설명하여 편평성 문제의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풍선을 불어 매우 크게 만들었을 때 그 표면이 평면에 가까운 것과 같은 원리다. 두 번째 빅뱅선 문제 해결인데 급팽창 우주론에 따르면은 빅뱅 직후 급팽창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주의 크기가 작아 서로의 정보를 충분히 주고받았었는데 따라서 우주 내부의 정보를 충분히 주고받아 에너지 밀도가 균형일 수 있다고 보고 우주 배경 복사의 방향에 관계없이 같은 온도에서 관측되는 사실을 설명했어요. 우리가 있을 때 급팽창 전에는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팽창에도 우리가 같은 정보를 어디서나 받을 수 있다가 빅뱅선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볼게요. 그 다음에 자기 당근 문제 해결. 급팽창 우주론은 자기 당근 문제도 해결 설명하고 있다. 즉 급팽창 우주론에 따르면은 우주가 그렇게 팽창하기 때문에 관측 가능한 우주 안의 자기 당근의 밀도가 크게 감소하여 발견을 없어서 우리가 너무 크게 커지기 때문에 이 단극을 관측할 수 없는 거예요. 즉 우주가 급팽창하여 크기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 단극이 우주 지평선 너머로 흩어지고 우주 공간에서 자기 당근 밀도가 극히 낮아졌다고 설명한다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끝이에요, 얘들아. 페이지 95쪽에 아래 마지막 9, 10, 11, 12 페이지 96쪽에 11, 13 96쪽에 11, 12, 13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까지 있나? 9번까지 홀 많네요, 얘도. 허블 법칙 빅뱅 우주론으로만 설명이 가능해요? 허블 법칙 아니지. 인상 우주론도 설명할 수 있어. 허블 법칙이 그냥 커지는 거니까. 우주가 팽창하다 그다 공통점. 허블 법칙 우주가 팽창하는 거니까 공통점.